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세훈표 그레이트 한강의 핵심 골자인 서해 뱃길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한강에서 인천까지 뱃길이 생기고 오는 2026년에는 서울항이 생겨 한강에서 바다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배가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합니다. 40여 분이 흐르자 아라한강 간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의 수위 조절을 위해 만든 곳으로 폭 22m, 높이 16.4m 규모입니다. 문이 열리자 장관이 연출됩니다. 이어 배는 김포 여객터미널을 지나고 1시간여 뒤엔 도착지인 인천서구 아라여객터미널에서 배가 멈춥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해당 뱃길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내년도에 한강 여의도 선착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선 선박은 9척을 키울 텐데요. 5년 이내에 한 5척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200만 명 이상의 수준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인천 여객터미널까지의 뱃길은 연간 150회 운영될 예정으로 서해까지 노선을 점차 확대합니다. 2026년에는 여의도 선착장 일대에 서울항이 조성됩니다. 1000톤급 이하 선박 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제주항까지 크루즈 여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2028년까지 세관, 출입국 등을 도입해 국제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서울시가 기대하는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조성과 선박 도입은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르면 5월까지 뱃길 조성에 따른 한강 수생태계, 어업 등에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와 조사를 실시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시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송도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선 개통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겨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조기 착공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송도 트램.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송도 트램의 개통을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2030년 개통 예정인 GTX 비노선과 동시 개통에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인천시 열린시장실의 시민 의견은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했고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향후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송도 트램 조기 개통 요청에 대해 공감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칙은 뭐냐? 시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되도록 한다. 유 시장은 사업을 위해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4월부터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문제하고, 그리고도 이제 또 안쪽은 몇 가지 해결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트램의 2030년 조기 개통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타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과 실제 공사 등엔 10여 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예산과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와 해결할 난제들이 많지만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과 관련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했습니다. 서구는 아라뱃길 기준으로 학교군을 분리하기로 했는데 조정된 학교군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조정안은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4개 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설문 결과 서구를 알아베낄 기준으로 나누는 C안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B안과 유지 A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3학교군은 알아베낄 기준으로 나누는 C안으로 확정했습니다. 1학교군은 3개로 분리하고 2학교군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연수구에 고등학교 2, 그리고 서구에 검단 하나, 청라 하나의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평과 계양의 2학교군은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하되 학생과 학급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거리 통합 개선을 위해서 이제 배정하기 전에 학교별로 학생 수와 학교별 학급 수 조정 등 최대한 원거리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고와 제물포고, 석정여고 등 1, 2 공동학교군 6개 교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을 의무 지원에서 선택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시의회 심의와 학교군 개정 고시 이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 교육청이 고교 학군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3개 학교군을 6개 학교군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작 원거리 통학 대책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거리 통학 문제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학교군 개편안. 현행 3개 학교군을 내년부터 6개 학교군으로 개편해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2개 학군에서 3개 학군으로 개편된 2007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지역이 넓어졌는데 이게 좁아지니까요. 일단 통학거리가 짧아질 겁니다. 그 반대급부로 어느 정도의 학교 선택권이 줄긴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근거리 통학을 원하고 있거든요. 현재 학생들은 거주지가 속한 학군이나 공동학교군으로 지정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을 보면 선복수 지원 후 추첨제로 근거리 배정이 아닌 지망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지망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면 전원 배정하고 나머지는 2지망자 중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망은 18개 지망까지 가능합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학생은 인근 고등학교가 부족해 멀리 떨어진 중구 제물포고나 부평구 제1고에 배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정원 안에 들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쓴 학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진 이유입니다. 실제 올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는 남학생 1111명, 여학생 9,481명 등 모두 19,592명입니다. 이 중 가까운 거리로 배정된 비율은 98%, 나머지 2%는 원거리로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이렇게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그건 배정이 끝난 상태라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거든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며 진행된 개편안. 하지만 정작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공공의료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산부인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견된 곳 역시 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천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특히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합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전국 시도별 필수 의료 관련 자료를 보면 산부인과의 경우 전국 평균 전문의 수는 4.13명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2.7명 수준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전남, 울산, 세종 같은 경우는 5가지 진료과가 모두 부실했고 그다음 차순위는 인천 또한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부실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산부인과, 즉 산모들이 살기 힘든 지역은 세종, 울산, 인천, 전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필수 의료가 취약한 도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립의과대학이 없다는 겁니다. 인천도 예외가 아닌데 공공의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숟가락으로 땜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실련은 필수 의료 부족과 불균형 의료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민사회는 강조합니다. 이러한 편협한 논의 구조를 벗어나서 의료 소비 주체인 시민사회, 환자, 소비자 그리고 지방정부와 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로 확대가 되어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인천대 의대 설치 관련 법안 등 총 13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가 취약해 공공의료 부문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가 취약한 도시로 손꼽히는 인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인천 공공의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협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협의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저희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지역이라는 것이 충격적이고 인천의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그리고 인천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신설하자라는 취지로 범시민협의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의사수 증원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 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도서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섬도 많고요. 또 이 인구 감소 지역이 있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극심한 데가 우리 인천인데 여기에 공공의대를 우리가 해서 공공의료인들이 파견 나가서 의료 질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만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5월 중 인천대 공공의대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10월 중엔 용역 결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제 공항철도 건설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천일보 김칭호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최근 인천시가 중구와 동구 일대 교통망 확충 계획을 내놨죠. 네. 여기 보니까 제2공항철도 추진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인천시가 발표한 이번 계획, 새로운 구상안이 나온 건가요? 예,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원도심 균형 발전의 출발점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중구와 동구 지역의 철도, 도로, 주차 분야 등 11개 핵심 사업을 포함한 제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11개 핵심 사업을 살펴보면 월판선 인천역 연장, 제2공항철도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 지하철 순환 3호선 추진, 부평과 연안부두를 트램으로 연결하는 철도 관련 5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2경인 고속화도로, 북성포구에서 월미도 연결도로 설치 사업 등 도로 관련 4개 사업, 그리고 월미도와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부분만 놓고 살펴보면 제2공항철도와 월판선 인천역 연장, 내부 철도망인 인천순환 3호선과 부평 연안부두선을 추진해서 중동구 원도심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원도심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도 마련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겠고요. 월판선 인천역 연장은 시행 중인 월판선 사업 계획에 포함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제2공항철도 건설은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노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추진이 안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제2공항철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으로 경인전철과 수인선이 출발하는 인천역에서 영정 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16.7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제2공항철도는 당초에 2006년 1차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지만 2016년도 3차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경제적 타당성 결과 BC 비율이 0.75가 나와서 국가철도 교통망 구축 계획을 충족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 구축망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5차 국가철도 구축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영종 구읍 벡터에서 월미도를 잇는 철교 건설에만 7, 8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2035년에서 2040년에나 완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필요성은 계속 우리가 제기를 해왔고 인천시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결국 BC값이 0.75밖에 나오지 않아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거고요. 인천시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뭘까요? 익히 알려진 대로 제물포 르네상스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현재 중구와 동구에 해당되는 제물포 일대를 부활시켜서 원도심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인데요. 주된 사업 대상지가 인천 내항과 인천역, 동이천역 등입니다. 대내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교통 인프라 시설을 보강하는 게 절실한 상태인데요. 국내 각지에서 제물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제2공항철도와 인천 KTX 연결이 필요합니다. 제2공항철도 개통 시에는 인천공항, 인천역, 송도역, 월곡까지 노선은 동일합니다. 이후에 오성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오성, 익산, 목포까지 호남선, 오성, 익산, 여수까지 전라선, 월곶, 판교, 강릉까지 경강성 등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에서 국내 곳곳을 KTX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와 제4연륙교를 하나의 대교로 연계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상부와 하부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옆으로 공항철도가 다니는 영종대교와 유사합니다. 상하부로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가 하나의 다리로 모두 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제4연륙교는 인천 중구 내륙, 그러니까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잇는 네 번째 다리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지인 중동구 원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의 앵커 사업인 제4 경인 고속화도로, 그러니까 중동구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류 IC를 연계하게 되는데요. 계양도시 인천역과 신포동 일대 원도심을 중심으로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교통호부가 구축될 수 있는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되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로 다 KTX로 연결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제2공항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공항경제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5차 국가도시철도 계획에 제2공항철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기약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평상시에 상당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이 내년 말 완공이 되면 연간 여객이 1억 6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향후 5단계 사업도 앞두고 있지만 철도망은 현재 공항철도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항 경제권 구축은 물론 영종의 도시화 형성과 함께 영종 인구 유입도 지금보다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인천은 수도권 최대 물류 거점 도시인데요. 세계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홍콩과 상하이와 더불어서 세계 3위권 화물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고 인천항은 6년 연속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 TEU를 달성해서 해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철도 물류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결국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C값,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공항철도 추진에도 과제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추진하려면? 좀 더 살펴보자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가의 최상위 철도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 6월 7월쯤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4차 국가철도 구축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경제성 부족 아니겠습니까? 인천발 KTX 개통은 제2공항철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인천공항을 관문이 아닌 인천을 최종 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공항 경제권 형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도, 놀거리도, 먹거리도, 공연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명실공히 최종 목적지로서의 인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 발전도 유도할 수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송도역까지만 들어오는 거로 돼 있어서 결국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려면 과제가 남아 있고 현재도 인천 시민들은 인천공항에서 지방을 가려면 결국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TV 공동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존폐 위기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봅니다. 먼저 충북의 학교 통폐합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과 재배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통폐합됐습니다. HCN 임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군 성주리에 자리한 보은정보고등학교입니다. 10여 년 전 전교생이 56명이던 이 학교는 당시 고교 통합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학교와 보은여고를 통합하려 했지만 동문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겁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당시보다 3배나 더 줄어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충북에서 고등학교 통합을 처음 추진하는 보은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8명뿐인데 2025년까지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6년 충북 생명산업고등학교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반대를 하던 학부모들도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인근 학교와의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보은 지역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선호하고 중학생들은 또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근데 이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역사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간 통합은 충북 제천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 산업고에 학과를 신설해 제천 디지털 전자고가 산업고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으로 학교 경쟁력을 높여 빠져나간 학생들을 유입한다는 겁니다. 신흥지구 도시개발로 학생들이 빠져나간 원도심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개발지구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교육부의 학교 신설 벽은 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의 학교를 개발지구에 신설된 학교로 이전 재배치했습니다. 대신 원도심 학교에는 교육문화복합시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근의 이제 작은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생은 감소하는데 학교 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 간 강제 통합보다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충분한 협의와 걸맞은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앞서 본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접경 지역이자 농촌을 갖고 있는 가평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덩달아 학생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는 미미합니다. 딜라이브 김정필 기자입니다. 산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통 불편을 해결해주는 학교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정교사와 어깨동무 학습 도우미가 수업을 함께합니다. 학생들이 10명 남짓이라 맞춤형 지도가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도우미 선생님이랑 또 정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우미는 가평교육지원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만든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술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댄스와 연극 발표를 위한 축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평교육은 물, 별, 숲, 생태, 환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가평에 인구가 적고 산계에 있는데요. 생태 환경 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육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면서 학령기 아동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명이 넘었던 가평군 인구는 2018년 6만 4천 명이 무너졌고 지금은 6만 3천 명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초등학생은 5년 동안 276명이 줄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10개 학교가 폐교를 했고 현재 분교 3개를 포함해 16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가평군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 가평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고요. 지방 소멸 기금을 통해서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데요. 가평군 부서 16개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5개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는 출생률을 높여 인구를 늘리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인구 감소는 멈출 줄 모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지금부터는 학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신도심은 과밀로 고민이 크기도 하죠. 학생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매한 가지 문제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부산 기장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나타나서 올해는 정책이 더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또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LG 헬로비전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학생 수는 딴판입니다. 한 곳은 전교생이 1,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한 곳은 80명에 불과합니다.
신도시와 어촌마을이 함께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인접한 학교지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밀학교는 학생 수를 분산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정관 신도시와 일광 신도시 지역에 큰 학교 8곳과 작은 학교 6곳이 지정됐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작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작은 학교 학생이 큰 학교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는 42명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작은 학교 및 지역사회 활성화, 일광 지역 초등학교 과대 과밀 해소,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작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체험학습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분야 등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이런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소 이전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많은 활동을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마켓데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을 같이 4, 5, 6학년이 간다든지 같이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정말 작은 사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지역 학생 97%, 학부모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인천의 한 섬마을에서는 학령 위기를 극복한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내몰렸던 고등학교가 학생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창단한 야구부 덕분입니다. 올해 야구부 졸업생 중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할 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섬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섬마을 학교를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내륙에서 배로 1시간 50여 분, 옹진군의 작은 어촌마을 덕적군입니다. 바닷가 앞 학교에선 학생들의 현장 수업이 한창입니다. 몇 년 전까지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였던 덕적고등학교. 하지만 지금은 교실을 가득 채울 만큼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건 바로 야구부. 지역 주민들은 학생을 늘릴 방안으로 야구부 신설을 생각했고 직접 행동에 옮겼습니다. 애들이 이게 함성도 지르고 전체 주민 이 동네 주민만 해도 되게 좋아하시죠. 야구부 버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존속이 돼야지. 어디고 학교가 없으면은 그 도시는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덕적고 야구부는 모두 29명. 덕분에 학교 전교생 수도 2년 전 14명에서 3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섬이라는 게 뭐 도시와는 달리 좀 PC방, 노래방 아무것도 없이 오직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남은 고교 야구 생활 집중해서 운동만 할 수 있는 데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 운동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각 선수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시합을 많이 뛸 수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덕적고는 지난해 출전한 고교 야구 전국대회에서 창단 1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졸업한 9명 가운데 7명이 대학 야구부에 진학했습니다. 야구 가고 싶어서 이 어려운 선택이 여기 큰 결심 아니면 덕적고등학교 못 들어와요. 이 팀 분위기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뭉쳐야 어떤 원팀이 될 수가 있고 또 원팀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분위기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야구부 창단 이후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된 섬마을. 폐교 위기를 극복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중구에는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이자 128년의 역사를 간직한 애관극장이 있는데요.
세월의 변화 속에 존폐 위기에 몰리자 인천시는 공공 매입을 추진했지만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애관극장 보존을 위한 모금 운동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인천우체국입니다. 1920년대 세워진 건물로 인천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현재는 안전 문제로 비어 있지만 2년 뒤면 리모델링 후 시민들에게 개방될 전망입니다. 건물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 인천시가 공공자산으로 취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우체국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애관극장.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으로 128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이 건물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애관극장에 대한 공식적인 매입 의사를 밝힌 뒤 감정평가와 연구 용역, 토론회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공공 매입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잦은 보수로 인해 건축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애관극장은 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도 공공 매입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간에서 뭐 이렇게 매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는 그 일대를 어떤 문화적인 산업벨트로서 뭐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공공 매입은 공공 매입의 부분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현안 회의를 통해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축적 가치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근대 문화재를 접근하는 인천시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진행을 했던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된다,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로 결국은 매입을 보류한 그런 상태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애관극장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극장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 효과, 이런 건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거든요. 애사모는 조만간 애관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을 재개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애관극장 공공 매입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는 원도심과 영종도에 2개의 청사를 갖고 있죠. 원도심에 사는 공무원이 영종으로 발령이 나면 매일 출퇴근 통행료로 10,000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구는 조례를 만들어 통행료를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이라며 그동안 지원한 통행료를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청사는 현재 2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제1청사는 원도심에, 제2청사는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공무원들이 영종 용유지역에 배치돼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비싼 통행료입니다. 직원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지나야 하는데 왕복 6,400원에서 13,200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은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출퇴근 통행료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행료 지원은 1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감사에서 보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적정한 지급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동안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 원을 모두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환수 요구에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권한을 무시하고 감사라는 수단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광역시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무리한 해석과 법 적용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묵살하는 태도로 감사 행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통행료 환수 처분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리한 감사로 인해 중단된 출퇴근 통행료 문제로 12달 급여 중 한 달치를 통행료로 지출하며 근무하는 중구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이는 업무 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주민 행정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중구가 제정한 조례를 보면 통근 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통행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원고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통행료 지원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중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을 관할하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중구에서 미추홀구로 청사 이전을 추진합니다. 기존 청사가 낡고 비좁아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옛 선인학원 내 교육청 부지가 유력합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청 뒤편 경사지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별관은 1966년, 본관은 1972년에 지어졌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큽니다. 면적도 다른 지원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 도로변까지 주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본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낡은 청사를 고쳐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도 제한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증개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을 추진합니다. 장소는 인화여중과 선인구 사이에 있는 옛 효열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 부지로 용지 매입이 필요 없으며 위치도 우리 교육청 관할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도 용이하여 청사가 이전되면 도심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추경의 용역비를 편성해 하반기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진행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설계를 거쳐 2026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